은행가가 어떻게 교황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한 가문이 해냈습니다. 프랑스 왕비 2명을 만들었으며 교황 4명을 배출했고 유럽 왕실에 자신들의 피를 섞어 넣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입니다. 왕관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350년간 유럽을 뒤에서 지배했어요. 돈을 권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 비밀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 피렌체 대성당에 종이 울렸습니다. 부활절 미사였어요. 수백 명의 신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죠. 26살의 로렌초 데 메디치가 동생 줄리아노와 함께 있었습니다. 성찬식 종이 울린 순간 칼날이 번쩍였어요. 베르나르도 반디니가 줄리아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데 파치도 함께였죠. 첫 번째 칼이 등을 찔렀어요. 두 번째가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총 19번이 찔렸습니다. 줄리아노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제단을 향해 흘러갔어요. 한편 로렌초는 자객 2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목을 스쳤지만 망토가 막아줬어요. 그는 성가 대실로 달렸습니다. 신의 집에서 벌어진 살인이었죠. 배후에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와 피렌체의 명문가 파치 가문이 손을 잡은 거예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메디치를 제거하고 피렌체를 장악하는 것. 그런데 계획이 실패했어요. 로렌초가 살아남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피렌체는 복수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파치 가문 사람들은 궁전 창문에서 목이 매달렸어요. 공모자들은 거리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까지 교수형 당했죠.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은행가 가문이 교황과 맞서 싸운 겁니다. 게다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교황이 3명이었어요. 로마의 교황, 아비뇽의 교황, 그리고 피사의 교황. 각자 상대를 악마라고 부르며 파문하고 있었죠. 피렌체의 작은 골목에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라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그는 삼촌이 운영하던 작은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1397년 은행 본점을 피렌체로 옮겼죠. 당시 피렌체에는 은행이 70개가 넘었어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조반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혼란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교황이 3명이면 누군가는 돈이 필요할 것이다. 간단한 논리였죠. 조반니는 한 고객에게 주목했습니다. 발다사레 코사라는 나폴리 귀족이었어요. 젊은 시절 해적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죠. 나중에 돈으로 교회법 공부를 하고 추기경이 되었어요. 1409년 피사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 분열을 해결하자는 명분이었어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와 아비뇽 교황을 폐위하고 제3의 교황을 선출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교황 알렉산데르 5세가 1년 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1410년 다음 교황 선출 콘클라베가 열렸어요. 조반니는 움직였습니다. 그의 고객 발다사레 코사를 밀었죠. 메디치 은행의 자금이 추기경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1만 두카트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이에요. 발다사레 코사가 교황 요한 23세로 선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황이 탄생한 거예요. 하지만 조반니에게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왜냐고요? 교황청 재정의 열쇠를 쥐었거든요. 메디치 은행이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된 겁니다. 모든 헌금과 세금이 메디치 은행을 거쳐갔어요. 수수료만 해도 엄청났죠. 더 중요한 건 정보였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 어느 지역에서 돈이 모이는지, 어떤 추기경이 재정적으로 곤란한지 메디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14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가 콘스탄치에서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요한 23세는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되었어요.
3만 5천 플로린입니다. 당시 피렌체에서 연 수입 150플로 따이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벌금은 무려 233년치 생활비였습니다. 메디치 은행 직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빈털터리에게 대출해주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조반니는 미소만 지었어요. 대출을 허락하라. 1417년 요한 23세는 메디치 은행의 돈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새 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즉위했고 메디치는 교황청 주거래은행 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조반니를 비난했어요. 손해만 봤습니다. 그런데 조반니는 요한 23세를 피렌체로 데려왔습니다.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댔어요. 1년 뒤 요한 23세가 사망하자 조반니는 성대한 장례를 치러줬어요. 도나텔로에게 대리석 무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메디치는 의리가 있다. 고객을 저버리지 않는다. 1420년 경쟁자 스피니 가문이 파산했어요. 새 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디치 은행을 다시 주거래 은행으로 삼겠다. 조반니의 장기 투자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신용을 샀습니다. 그 신용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 거죠. 1420년대 메디치 은행은 급성장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지점을 열었어요. 로마, 베네치아, 밀라노, 제네바, 브리헤, 런던, 아비뇽, 최초의 다국적 은행이 탄생한 셈이죠. 환어음을 발명했습니다. 피렌체에서 돈을 맡기면 런던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복식부기도 완성했습니다. 현대 회계의 기초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이었어요. 메디치는 왕과 귀족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영국 왕, 프랑스 왕, 부르고뉴 공작 모두가 메디치의 고객이었어요. 빚진 왕은 약한 왕이에요. 1429년 조반니가 69세로 사망했습니다. 장남 코시모가 은행을 물려받았어요. 1433년 피렌체 구세력이 움직였습니다. 알비치 가문의 리날도가 코시모를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코시모는 체포되어 추방당했죠. 리날도는 착각했어요. 코시모가 사라지면 메디치가 무너진다. 코시모는 베네치아로 망명했습니다. 메디치 은행 지점들은 계속 운영되었어요. 피렌체 상인들에게 대출을 계속 해줬습니다. 반면 리날도는 값비싼 전쟁에 피렌체를 끌어들였어요. 1년도 안 돼서 피렌체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코시모를 돌아오게 하라. 1434년 코시모가 환호하는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날도가 추방당했어요. 코시모는 귀국 후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이면에서 모든 걸 통제했어요.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세금 제도를 개편해서 경쟁자들을 약화시켰습니다. 공화국의 외관은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독재였어요. 이게 코시모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은폐한 거예요. 코시모는 또 다른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술이었죠. 1440년 그는 도나텔로에게 청동 다비드상 제작을 의뢰했어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였죠. 다비드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약자였습니다. 코시모는 자신을 다비드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메디치는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444년 미켈로초에게 메디치 궁전을 설계하게 했습니다. 처음 설계는 너무 화려했어요. 코시모가 거절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외관은 절제되게 만들었지만 내부는 예술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돈으로 아름다움을 샀고 아름다움으로 정당성을 샀으며 정당성으로 권력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스 학자들이 서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들은 고대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 서유럽에서는 천년간 잊혀진 책들이었죠. 코시모가 그들을 모두 샀습니다. 피렌체의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 토론했어요. 고대 철학을 연구하고 번역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지식은 권력입니다. 메디치가 지식을 통제하면 사상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조반니가 은행을 만들었다면 코시모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왕관도 없고 군대도 없었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는 병약했어요. 불과 5년간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1469년 권력은 20살의 손자 로렌초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1478년 4월 26일 피렌체 대성당이었죠. 파치 음모가 실패했습니다. 줄리아노는 죽고 로렌초는 살아남았어요. 로렌초의 복수는 끔찍했습니다. 8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되었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메디치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분노했습니다. 로렌초를 파문하고 나폴리 왕과 손잡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피렌체가 포위되었죠. 1479년 12월 로렌초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나폴리로 가겠다. 그는 혼자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갔습니다. 적의 수도로 말이죠. 나폴리 왕 페란테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어요. 적들을 미라로 만들어 전시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렌초는 매일 페란테와 체스를 뒀어요. 로렌초는 페란테의 욕망을 읽었습니다. 페란테는 나폴리 이상을 원했어요. 로렌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면 메디치 은행의 자금으로 폐하의 확장을 돕겠습니다. 페란테의 눈이 빛났어요. 3개월 후 로렌초가 평화조약을 들고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어요. 로렌초는 위대한 로렌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초의 진짜 천재성은 예술 후원이었어요. 1489년 14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로렌초의 눈에 띄었습니다. 로렌초는 즉시 재능을 알아봤어요.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궁전에서 살게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고대 조각을 공부하게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로렌초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보티첼리의 걸작들도 로렌초의 의뢰였어요. 왜 이렇게 예술에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전략이었습니다. 예술은 메디치의 권력을 정당화했어요. 사람들은 메디치를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떠올렸습니다. 칼로 지배하면 저항이 생기지만 아름다움으로 지배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따릅니다. 1492년 로렌초가 4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피에로가 가문을 이어받았습니다. 피에로 대 메디치는 오만하고 무능했어요.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어요. 피에로는 겁을 먹고 모든 걸 항복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메디치 궁전이 약탈당했고 피에로는 쫓겨났어요. 100년간 쌓아온 권력이 며칠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났어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였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사였던 이 남자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였어요. 그는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메디치는 악마의 종이다. 사보나롤라는 허영의 화형식을 조직했어요. 사보나롤라도 너무 멀리 갔습니다. 1498년 5월 23일 그는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같은 광장에서 그가 예술을 태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피렌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메디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디치는 이미 다른 곳에서 권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티칸이었죠. 로렌초는 죽기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조반니를 13세의 추기경으로 만들었어요. 돈을 주고 성직을 샀습니다. 조반니는 20년간 바티칸에서 인맥을 쌓았어요. 1513년 37세의 조반니 대 메디치가 콘클라베에 들어갔습니다. 메디치 은행의 자금이 다시 한번 움직였어요.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1513년 3월 12일 조반니가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었습니다. 메디치가 마침내 교황청을 장악한 거예요. 레오 10세는 신이 교황직을 주셨으니 즐기자라고 말했다고 해요. 호화로운 연회, 사냥, 음악, 예술, 돈이 물 쓰듯 흘러나갔어요. 문제는 바티칸 금고가 텅 비었다는 겁니다. 레오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는 거였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가 반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는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면죄부는 사기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레오 10세는 처음엔 무시했어요. 술 취한 독일인의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치명적인 오판이었어요. 루터의 메시지는 인쇄기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메디치 교황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523년 또 다른 메디치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클레멘스 7세였죠. 1478년 파치 음모로 살해당한 줄리아노의 사생아였어요. 로렌초가 걷어서 키운 조카였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디치를 진짜 왕족으로 만들기로요. 1533년 14살의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프랑스 왕자 앙리와 결혼했습니다. 프랑스 궁정은 그녀를 경멸했어요. 상인의 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남편 앙리는 카테리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카테리나는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544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어서 9명의 아이를 더 낳았어요. 1559년 6월 30일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앙리 2세가 마상 시합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창파편이 그의 눈을 관통해 뇌까지 박혔습니다. 10일 후 그는 사망했어요. 갑자기 카테리나가 섭정이 되었습니다. 카테리나가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카테리나는 무자비했어요. 1572년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카테리나의 명령으로 파리에서 수천 명의 프로테스탄트가 학살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 중 하나였습니다. 카테리나는 30년간 프랑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메디치의 피는 이미 프랑스 왕족의 핏줄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갔고 손자들이 유럽 전역의 왕좌에 앉았어요. 피렌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537년 17살의 코시모 1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냉혹했어요. 공화주의 세력을 해체하고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1569년 교황이 그에게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메디치는 더 이상 은행가가 아니었어요. 진짜 군주가 된 겁니다. 코시모 1세는 건설의 광적이었습니다. 우피치 궁전, 베키오 다리의 회랑, 피티 궁전, 오늘날 관광객들이 보는 피렌체의 대부분이 그의 작품이에요. 그의 손자 코시모 2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후원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고 이들을 메디치의 별이라고 명명했죠. 17세기 중반부터 메디치 가문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친혼이 계속되면서 유전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메디치 대공들은 병약했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737년 7월 9일 마지막 메디치 대공 잔 가스토네가 후계자 없이 죽었어요. 거의 350년간 이어진 왕조가 소리 없이 사라졌죠.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메디치 가문의 진짜 권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조반니가 하나만 두카트로 교황을 샀어요. 코시모가 대출로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로렌초가 예술 후원으로 정당성을 샀죠. 칼보다 금화가 더 강력하다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했어요. 코시모가 추방당했을 때 1년을 기다렸습니다. 피에로가 쫓겨났을 때도 20년을 기다려 돌아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월가의 은행가들, 그들은 선출되지 않았지만 정치인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의 돈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며 미래를 형성하죠. 메디치로부터 500년이 지났지만 게임은 변하지 않았어요.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역사를 씁니다. 만약 메디치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아마 기술 기업을 만들겠죠. 데이터가 새로운 금이니까요. SNS 플랫폼으로 여론을 조종하고 AI로 미래를 예측하며 암호화폐로 금융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술을 후원하겠죠. 영화, 음악, 게임을 통해서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만 바뀔 뿐이죠. 메디치는 죽었지만 메디치의 방법은 살아 있습니다. 메디치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메디치가 수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모두 메디니 덕분이죠. 피렌체를 걷다 보면
메디치의 흔적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유럽 왕실의 계보를 추적하면 메디치의 후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은행가의 피가 왕의 혈통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건 겸손한 환전상에서 시작해 교황을 만들고 르네상스를 탄생시키고 프랑스 왕좌까지 차지한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은 약한 권력이에요. 왕은 혁명으로 목이 잘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은 영원합니다. 메디치는 한 번도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은행가로 남아서 교황을 샀고 예술가를 후원해서 정당성을 샀으며 혼인으로 왕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히든 파워의 완성형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들 뒤에서 돈줄을 쥔 사람들이죠. 우리는 투표로 정치인을 뽑지만 정치인은 돈으로 선택됩니다. 메디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간단합니다. 칼보다 금화가, 왕관보다 장부가, 군대보다 은행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공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권력의 손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히든 파워였습니다.